아버지, 여기가 공기도 좋고 아주 딱이네요.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장남은 코를 막으며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 아버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야. 민서가 나 집에 갈래.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니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아들은 구둣발로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아이씨, 질척거리지 좀 마요. 재산 다 넘겨줬으면 곱게 꺼져줘야지. 눈치 없이. 쾅. 쇠창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식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1000억대 자산을 미리 물려준 대가는 차디찬 고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려진 부모의 품속에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낼 500억짜리 기폭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승들을 향한 부모의 처절한 심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북동 저택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김철수 회장에서 장남 김민석으로 바뀐 지 정확히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김철수 회장과의 연락은 거짓말처럼 뚝 끊기고 말았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는 김철수 회장과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티타임 약속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벌써 3번째 약속이 취소되었고 이번에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김민석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민석이 귀찮다는 듯 하품을 쩍하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이 참, 강 변호사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버지는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 가셨다니까요. 제가 수화기를 꽉 움켜쥐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요양 가신 곳 주소라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서류 정리할 것도 있습니다. 김민석이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부인 출입은 절대 사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재산권은 저한테 있는데 강 변호사님이 굳이 아버지를 뵐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는 저한테 보고하세요. 끊습니다. 전화가 뚝 끊기자마자 저는 양복 재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단순한 건강 악화나 휴식이 아니라는 불길한 직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곧장 성북동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웅장한 저택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요양 중 방문사절이라는 글씨가 매직으로 조잡하게 적힌 팻말만이 덜렁거리고 있었죠. 저는 즉시 경찰 출신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김민석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불과 2시간 뒤 경기도 외곽 산속의 폐업 직전 건물이라는 좌표가 찍혔습니다. 도착한 곳은 요양원이라기보다는 수용소에 가까운 흉물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칠이 다 벗겨진 철문 너머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관리인을 매수할 현금 봉투를 챙겨들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곳곳에서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103호실, 그곳은 창고로 쓰던 곳인지 습기가 가득 찼고 창문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과 박영자 사모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호탕하게 웃으시던 김철수 회장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었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은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영자 사모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김철수 회장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덜덜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잘못했어요. 밥 안 줘도 되니까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 영감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삼키며 박영자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접니다. 강 변호사예요. 2분 모시러 왔습니다. 그제야 저를 알아본 김철수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워진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 변호사, 시간 없어. 이거부터 받아. 김철수 회장이 발목에 감긴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붕대 안쪽 살이 짓물러 피고름이 엉겨 붙어 있었지만 김철수 회장은 고통을 참아내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초소형 USB와 얇은 보안 카드였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제 손에 그것들을 쥐어주며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놈들이 나를 못 죽이고 여기 가둬둔 거야. 비밀번호 내놓으라고 매일 밤마다 와서. 김철수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이곳에 가둔 이유가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USB와 카드를 제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아수라장이 된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해서야 2분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김철수 회장이 목숨 걸고 지킨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역을 본 저는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500억? 이게 다 살아있는 돈이라고? 그것은 김철수 회장이 사업을 하며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비자금과 차명 주식 리스트였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김철수 회장이 링거대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김철수 회장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맞나? 그게 내 마지막 피요, 살일세.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큰 돈을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으셨을 텐데요. 김철수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놈들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날 짐짝 취급할 때 깨달았지. 이 돈마저 주면 나는 정말 죽은 목숨이라는 걸.
강 변호사, 이제부터 전쟁이야. 제가 김철수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제 손을 잡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내 살점을 뜯어먹고도 모자라 뼈까지 우려먹으려 했던 그놈들. 내가 줬던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올 걸세. 그리고 이 500억도 놈들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호텔 방의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요양원 직원에게 거액의 뒷돈을 쥐어주고 받아낸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중이었죠.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장면들은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마우스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장남 김민석이 김철수 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음성이 지원되지 않는 화면이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대. 이 노인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옆에 있던 며느리는 말리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김철수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그 모욕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어떻게 낳아준 부모한테. 그때 화면 구석에서 낯선 청년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요양원 유니폼을 입은 깡마른 체구의 청년, 바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청년은 김민석의 팔을 붙잡고 무엇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청년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벌떡 일어나 김철수 회장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어미 새를 지키려는 어린 새처럼 온몸으로 두 분을 보호하고 있었죠.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 청년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되자 모두가 떠난 늦은 밤 그 청년이 몰래 들어와 주머니에서 두유와 빵을 꺼내 두 분께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청년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이 흐릿한 흑백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청년이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두 분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장남 김민석이었습니다. 아마 요양원에 갔다가 부모가 사라진 걸 알고 길길이 날뛰고 있겠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민석이 받자마자 고막이 찢어질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강 변호사,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 어디로 빼돌렸어? 이거 엄연한 납치인 거 알아?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납치라니요. 의뢰인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모신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씨, 어제 요양원에서 아버님께 하신 행동들, 제가 다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증거? 웃기고 있네.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당장 아버지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 변호사 자격증 박탈시켜버릴 거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내놔야 한다고. 역시나 부모의 안부보다는 아버지가 숨겨둔 그것을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경찰 좋죠.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존속 폭행, 감금, 방임. 죄목이 아주 화려하던데요. 경찰서에서 뵙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호텔 보안실장에게 인터폰을 연결했습니다. 강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김민석 외 3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해 주세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면 즉시 경찰을 부르시고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잠시 후 침실에서 나오신 김철수 회장님이 제 맞은편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는지 눈이 퀭하고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켜서 방금 제가 본 CCTV 영상을 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아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화면을 덮어버리며 탄식하듯 내뱉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괴물을 키웠어. 돈이 뭐라고. 자식이 부모 멱살을 잡아. 그때 박영자 사모님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계셨는데 표정이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휴대폰 화면을 김철수 회장에게 들이밀며 울먹였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오해한 거래요. 요양원이 그렇게 나쁜 곳인 줄 몰랐다고. 다시 모시러 올 테니 제발 연락 좀 달래요. 우리 아들. 진짜 나쁜 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철수 회장이 사모님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문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 강 변호사가 엄마 아빠 속이고 납치한 거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내가 엄마 주려고 보약도 지어놨는데. 제발 밥 좀 챙겨 먹고 연락해. 사랑해, 엄마.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과 30분 전 저에게 쌍욕을 퍼붓던 그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다니요. 김철수 회장은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게 다 쇼야. 그놈들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놈들이라고. 아직도 그걸 몰라. 박영자 사모님은 바닥에 깨진 휴대폰을 보며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바라기로 살아온 어머니에게 자식의 배신을 인정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2달 동안 어떻게 썼는지 조사한 내역서였습니다. 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정을 추스르시고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김철수 회장이 눈물을 훔치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증여받은 빌딩 3채는 이미 제2금융권의 담보로 잡혀 있었고 대출금 수십억 원은 강원도 카지노와 명품관, 그리고 외제차 구입비로 탕진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막내 아들은 유령 회사를 차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30년을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돈을 2달 만에. 이 도둑놈들. 그때 호텔 방의 대형 TV 모니터에 로비 상황을 비추는 CCTV 화면이 팝업으로 떴습니다. 김민석과 딸, 막내 아들이 호텔 로비에 들이닥쳐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놔. 내 아버지 내가 모시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강 변호사 나오라 그래. 김철수 회장은 화면 속 자식들의 추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듯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등 뒤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 아까 그 요양원 영상에 나오던 청년, 그 아이는 누구인가? 저는 탐정이 보내준 신원 조회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진, 26세입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낮에는 택배, 밤에는 요양원 알바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입니다. 요양원 원장에게 회장님 부부 학대를 신고하겠다고 대들다가 엊그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김철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래, 기억나는구먼. 모두가 나를 짐짝 취급할 때 유일하게 내 손을 잡아주던 녀석이었어. 내 자식 놈들은 내 돈만 보고 달려드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놈은 내 상처를 보더군. 저는 김철수 회장의 의중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고시원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데려올까요? 김철수 회장이 뒤를 돌아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데려오게. 내 핏줄은 썩었지만 그 아이는 맑아. 내가 그놈한테 진 빚을 갚아야겠네. 저는 즉시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을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눈은 이미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계획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서진 확보해. 지금 바로 데리러 간다. 이 싸움의 판도가 바뀔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회장이 꺼내든 500억이라는 칼자루가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지 자식들은 꿈에도 모른 채 로비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호텔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가려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서울 관악구의 허름한 고시촌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윤서진의 거처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고시원이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자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204호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참 뒤에야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문고리를 꽉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돈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볼 일 없다고 전해주세요. 윤서진은 저를 김철수 회장의 자식들이 보낸 깡패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며칠 전 요양원에서 맞은 듯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철수 회장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진아, 나다. 할배다. 살아있으면 좀 보자꾸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윤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서진이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맞죠? 무사하신 거예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저는 그제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접니다. 회장님 모시고 나온 변호사예요. 회장님이 윤 군을 많이 기다리십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해고당한 억울함보다 할아버지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그 순수한 눈물에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방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철수 회장이 윤서진을 보자마자 양팔을 벌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그놈들이 너 해코지 안 하더냐? 윤서진이 달려가 김철수 회장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힘이 없어서 못 지켜드려서 죄송해요. 박영자 사모님도 다가와 윤서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준 빵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어. 내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이 마음이라는 말을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한참 뒤 진정이 된 김철수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강 변호사, 놈들을 불러. 이 호텔 회의실로 오라고 해. 결판을 내야겠어. 저는 즉시 김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산 문제로 중대 발표를 하신답니다. 불참 시 상속권 박탈. 예상대로 30분도 채 되지 않아 자식들이 호텔로 들이닥쳤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회의실, 긴 테이블 상석에 김철수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서진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민석과 여동생, 막내 아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껄렁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민석이 다리를 꼬며 껌을 씹는 말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아버지, 요양 갔으면 푹 쉬시지 왜 또 오라가라 하세요? 그리고 옆에 저 거지는 뭡니까? 냄새나게. 여동생도 코를 막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쟤 그 요양원 알바 아니야? 아빠 노망 났어? 왜 저런 애를 데리고 다녀? 윤서진이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지만 김철수 회장이 윤서진의 손등을 덮으며 제지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숫자 0이 끝도 없이 찍힌 잔액 500억 원의 증명서였습니다. 제가 볼펜으로 금액 부분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별도로 관리해 오신 비공개 자산입니다. 현금, 채권, 주식 합쳐서 정확히 520억 원입니다. 자식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김민석은 씹던 껌을 뱉는 것도 잊은 채 입을 벌리고 증명서를 낚아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들의 눈빛이 역겨울 정도로 적나라했습니다.
김민석이 침을 꿀꺽 삼키며 김철수 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역시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네. 아이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돈 저 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제가 사업 확장하느라 딱 이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막내 아들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형이 다 먹으려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막둥이잖아요. 저 빚 좀 갚게 10억만, 아니 50억만 주세요. 네. 자식들이 서로 증명서를 보겠다며 옥신각신하는 꼴을 김철수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지팡이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래, 이 돈은 내 돈이다. 내가 죽기 살기로 지킨 내 피 같은 돈이지. 하지만 너희한테는 단 돈 10원 한 장도 안 간다. 김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돈 싸들고 저승 갈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준다는 건데요? 김철수 회장이 윤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청년 서진이가 내 진짜 아들이다. 내 똥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플 때 밥 준 건 너희가 아니라 이 녀석이야. 김민석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 놈한테 돈을 퍼줘. 야, 이 꽃뱀 같은 새끼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김민석이 윤서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피하지 않고 김민석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달려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은 김민석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김민석이 바닥에 처박혔고 나머지 자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김민석 앞에 쭈그리고 앉아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폭행죄 추가되셨네요. 그리고 이건 부담부 증여 해제 통보서입니다. 김민석이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증여 해제? 웃기지 마. 등기 다 넘어왔는데 무슨 개소리야. 제가 차분하게 법 조항을 읊어주었습니다. 민법 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요양원 CCTV 영상, 방치 증거, 그리고 방금 저에게 행패 부린 것까지. 증여 취소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어 요양원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협박하던 영상을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들이 폐륜을 저지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자 여동생은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김민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500억 잔고 증명서를 주워 갈기갈기 찢어 김민석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김민석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잘 들어라. 내 숨겨둔 돈 500억은 오늘 당장 기부재단에 넘길 거다. 그리고 너희가 훔쳐간 내 건물, 주식, 땅, 소송에서 싹 다 찾아올 거다. 찾아와서
그것도 몽땅 기부해버릴 거야. 너희는 알거지가 될 거다. 김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김철수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내 자식들은 돈과 함께 죽었다. 가자, 서진아. 윤서진이 김철수 회장을 부축했고 박영자 사모님은 며느리가 잡는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처음으로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식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랬지? 짐짝은 갖다 버리는 거라고. 이제 너희가 그 짐짝이 되어봐라. 우리가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뒤편으로 자식들의 통곡 소리와 욕설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김철수 회장의 어깨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김철수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윤서진이 재빨리 등을 받치자 김철수 회장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내 손으로 내 새끼들을 쳐내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일 줄이야. 복수의 쾌감 뒤에 찾아온 것은 짙은 허무함과 비통함이었습니다. 부모란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자신을 찌른 칼을 뽑아 자식을 찔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를 흘리며 아파하는 존재 말입니다.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김철수 회장의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전쟁이 단순히 돈을 찾는 싸움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인륜을 바로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구원하는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식들을 쫓아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호텔 스위트룸에는 고소한 전복죽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새벽같이 일어나 호텔 주방장에게 사정하여 빌린 간이 조리기구로 끓여낸 죽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식탁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수 회장과 박영자 사모님, 그리고 윤서진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가족의 풍경이었거든요. 윤서진이 깍두기를 집어 박영자 사모님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생긋 웃었습니다. 윤서진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오늘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시는 날이잖아요. 박영자 사모님이 눈가를 훔치며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자식들도 안 끓여주던 죽을 내가 끓여주는구나. 맛이 참 좋아. 김철수 회장도 헛기침을 하며 죽 그릇을 싹 비우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의 도끼 대신 옅은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왔나? 밥은 먹었어? 이리 와서 한술 뜨게. 이 녀석 솜씨가 제법이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식사 마치시는 대로
바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서진이 능숙하게 그릇을 치우는 동안 저는 거실 테이블에 대형 화이트보드를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치밀한 전략으로 싸워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보드마카로 투마이너스 트랙 전략이라고 크게 적으려다 회장님이 보기 편하시게 양동 작전이라고 고쳐 썼습니다. 제가 지휘봉으로 보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작전은 크게 두 가지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 회장님이 확보하신 500억 원. 이건 예고하신 대로 즉시 기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게 놈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폭탄이 될 겁니다. 김철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럼 두 번째는 제가 보드에 소송 및 추가 기부 약정이라고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한 증여, 무효 소송입니다. 승소에서 찾아오는 재산 역시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공증받을 겁니다. 즉, 놈들은 소송에서 이겨도 빈털터리, 저도 빈털터리가 되는 외통수에 걸리는 거죠. 윤서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윤서진이 주머니에서 구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낡은 기계에 쏠렸습니다. 윤서진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장남 아저씨. 아니, 김민석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윤서진이 다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민석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너 거지라며? 이거 1억이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눈 딱 감고 노인네 인감 도장만 훔쳐와. 그럼 내가 5억 더 줄게. 어때? 김철수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소파 팔걸이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런 천하의 썩을 놈. 애한테 도둑질을 시켜? 1억? 내 전 재산이 얼만데 고작 1억으로 사람을 매수해? 윤서진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 돈, 증거물로 쓰려고 안 돌려주고 가져왔어요. 잘했죠? 제가 윤서진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통 배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자식들의 부도덕함을 증명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녹음기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서진 군 덕분에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더 막았네요. 멍청한 놈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있을 대국민 기자회견을 위해 의상을 맞추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굳이 서진이도 데려가야 한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맞춤 정장 숍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자신의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윤서진을 탈의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점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제일 좋은 원단으로 해줘요. 핏도 요즘 젊은 애들 입는 것처럼 딱 떨어지게. 우리 아들이 내일 중요한 자리에 서야 하거든.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윤서진이 울컥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윤서진이 나오자 박영자 사모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요양원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몰랐던 훤칠한 태가 났기 때문입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윤서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인물이 훤하다. 내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어. 너무 멋지다 얘. 윤서진이 어색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평생 이런 비싼 옷은 처음 입어봐요. 박영자 사모님은 매장 구석에 있던 구두 코너로 가서 최고급 가죽 구두 한 켤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윤서진의 낡고 다른 운동화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구두를 서진의 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운동화는 이제 버리자. 그동안 고생한 길은 다 잊고 이제 이 구두 신고 좋은 길, 꽃길만 걸어라. 알겠지? 윤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두 끈을 묶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수 회장 부부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생겼고 윤서진에게는 비빌 언덕이 되어줄 부모가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진용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인터넷 뉴스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자식들이 푼 찌라시가 돌고 있었습니다. 치매 재벌 노인 조종하는 꽃뱀 비서와 악덕 변호사, 수천억 자산 가로채려는 사기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노이즈가 내일 있을 기자회견의 관심을 폭발시킬 기폭제가 될 테니까요. 호텔 방에 돌아온 김철수 회장은 내일 읽을 선언문을 손에 들고 발성 연습을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읽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 맞은편에 앉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제가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자식들을 왜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내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김철수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라고 할 걸세. 이건 부모로서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놈들에게 돈보다 무서운 게 인륜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수업료라고 말이야. 그때 호텔 창밖으로 번쩍이는 섬광이 비쳤습니다. 벌써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호텔 입구에 진을 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자식들이 고용한 용역들이 피켓을 들고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저를 돌아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 그리고 서진아. 내일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는 거야. 다들 각오됐나? 윤서진이 김철수 회장의 휠체어를 잡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누가 감히 회장님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제가 몸으로 막겠습니다. 저도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완벽하게 방어하겠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국민들 앞에서
진심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김철수 회장이 윤서진과 저의 어깨를 나란히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든든하구먼. 자네들이 내 갑옷이고 창이야. 자, 이제 자라고.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테니까. 불이 꺼진 방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그랜드 볼룸의 문이 열리면 김철수 회장은 평생 일군 돈을 허공에 뿌려버리는 미친 노인이 되거나 혹은 썩어빠진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거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터뜨릴 폭탄의 뇌관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식들이 준비한 거짓말 따위는 우리가 준비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았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10시 호텔 그랜드 볼룸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내외 기자들은 물론이고 화제성을 쫓는 유튜버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대기실 모니터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휠체어를 가리키며 윤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저 휠체어 치워라. 내 발로 걸어 나갈 거다. 윤서진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아직 다리에 힘도 없으신데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그냥 타고 가세요. 김철수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나며 호통쳤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병든 노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서는 자리야. 내가 내 지팡이가 되어주면 되잖아. 안 그러냐? 박영자 사모님이 김철수 회장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요, 영감. 당신 아직 쌩쌩해요. 저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걸어서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대기실 문을 열고 나서자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석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우리 측 경호원들에게 막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경호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주인공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 헛소리하러 가는 건데 내가 말려야 할 거 아니야. 김철수 회장은 그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서진의 팔을 더 꽉 잡으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와 마이너스 하는 함성과 셔터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윤서진의 부축을 받고 단상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병약한 노인을 예상했던 기자들에게는 그 당당한 등장이 첫 번째 반전이었을 겁니다. 김철수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집안의 부끄러운 치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원고가 아니라 회장님이 밤새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수의 한 벌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처럼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효도도 물려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 착각의 대가로 저는 버려졌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제게 눈짓을 보냈고 저는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를 띄웠습니다. 500억 원의 잔고 증명서와 기부 약정서,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여기 있는 500억 원. 제가 목숨 걸고 지킨 돈입니다. 이 돈 전액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회에 환원합니다. 불우한 노인들과 갈 곳 없는 청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김철수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주먹으로 단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미 제 못난 자식들에게 넘어간 건물, 땅, 주식, 그것도 제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불효 소송을 해서라도 싹 다 뺏어와서 그것마저 몽땅 기부해버릴 겁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10원 한 장 남기지 않을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때 제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요양원 CCTV 영상과 김민석의 폭언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노인네 언제 죽나? 빨리 죽어야 돈이 나오는데. 장남 김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저거 완전 폐륜아내라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마이크를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돈 귀한 줄만 가르치고 사람 귀한 줄은 안 가르쳐서 제가 괴물을 키웠습니다. 부디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여서 제 죄를 조금이라도 씻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김민석이 뛰쳐들어왔습니다. 용역들이 경호원들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틈을 타 뚫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민석은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핏발선 눈으로 단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김민석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라고. 저 노인네 지금 치매야. 약 먹고 미쳐서 저러는 거라고. 내려와. 당장 내려오라고. 김민석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 김철수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윤서진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김철수 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민석의 주먹이 윤서진의 광대뼈를 강타했습니다. 윤서진이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지만 넘어지면서도 김철수 회장의 휠체어가 밀리지 않게 바퀴를 잡았습니다. 윤서진이 입가에 피를 흘리며 김민석의 다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이 모든 장면이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폐류나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려 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청년이 온몸으로 막아내는 기막힌 드라마가 현실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김민석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김민석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로도 악을 썼습니다. 김민석이 발악하며 고함쳤습니다. 저놈이야. 저 거지 새끼가 우리 아버지를 홀린 거라고. 내 돈 내놔. 내 돈이라고. 김철수 회장이 바닥에 넘어진 윤서진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윤서진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손이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다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결단을 넘어선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 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윤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치나비 멱살을 잡는 놈이 내 핏줄이고 피 흘려가며 나를 지키는 이 아이가 남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언합니다. 이 청년 윤서진이 제 진짜 아들입니다. 제 남은 인생은 이 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윤서진은 김철수 회장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박영자 사모님도 다가와 윤서진을 끌어안았고 세 사람은 단상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끌려나가는 김민석의 비명소리는 쏟아지는 박수 소리와 플래시, 세례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은 김민석 구속하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윤서진 응원한다는 글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김철수 회장은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게 파묻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해내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입니다. 김철수 회장이 물잔을 받아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 변호사, 이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시린가 몰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마음이란 게 이런 건가 봐. 윤서진이 얼음찜질 팩을 얼굴에 대고 웅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자식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오늘 정의를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 회장이 윤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저 단상에 서지도 못했을 게다. 고맙다, 아들아.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대기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서특필할 기사를 송고하느라 분주했고 김민석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뜨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오늘 김철수 회장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큰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짐승은 더 사나워지는 법. 궁지에 몰린 자식들이 어떤 비열한 수를 써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는 김철수 회장과 윤서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가올 법정 싸움이라는 2라운드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이 아름다운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이날의 폭탄 선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우리 편이었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자식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비열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룸으로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을 때 저는 봉투를 뜯기도 전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발신인은 국내에서 가장 수임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읽어내려가자 김철수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놈들이 항복 문서라도 보내왔나? 제가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입니다. 회장님이 중증 치매 상태라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니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철수 회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어서 기부를 없던 일로 하겠다? 허참, 살다 자식 놈한테 미친놈 소리를 다 듣는구먼.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날 때까지 회장님의 모든 재산 처분권이 동결된다는 겁니다. 재단 설립도 기부도 올 스톱입니다. 놈들이 시간을 끌려는 속셈입니다. 그때 윤서진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숨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윤서진의 휴대폰을 낚아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충격 단독이라는 썸네일로 윤서진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홀린 가짜 아들, 알고 보니 전과 오범, 꽃뱀 비서의 화려한 과거 같은 악질적인 가짜 뉴스였습니다. 동명이인의 범죄 기록을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윤서진을 사기꾼으로 둔갑시켜 놓았더군요. 제가 분노를 억누르며 윤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 왜 말 안 했어? 윤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속상해 하실까 봐요. 저만 욕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살인자래요. 그 소리를 들은 박영자 사모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셨습니다. 뭐라고? 살인자? 우리 서진이가?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천벌 받을 놈들이 멀쩡한 애를 잡네. 잡아. 박영자 사모님이 숨을 헐떡이며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김철수 회장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사모님께 기어갔습니다. 우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증세였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이미 냄새를 맡고 달려온 기자들과 자식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남 김민석은 카메라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쇼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이 기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기자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저 미친 아버지가 기어이 어머니를 잡네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해서 쓰러지신 겁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는 박영자 사모님을 따라 김철수 회장이 나오자 김민석이 달려들어 회장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김민석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습니다. 이 노망난 영감탱이야. 엄마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장 돈 내놓고
병원이나 가. 정신병원에 쳐넣기 전에. 김철수 회장이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쇠약해진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윤서진이 김민석의 팔을 낚아채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어머니 지금 위독하신 거 안 보여? 당신이 자식이야? 김민석이 비릿하게 웃으며 윤서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어디서 전과자 새끼가 훈계질이야? 너 내가 고소했어. 콩밥 먹을 준비나 해.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겨우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박영자 사모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쓴 아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제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신감정명령서가 발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김철수 회장이 직접 폐쇄병동에 입원해서 2주간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정신병원에 갇혀서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김철수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를 받으셔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유리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우리 영자는 누가 지키나? 윤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놈들이 어머니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김철수 회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 윤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너를 믿는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입원 수속을 밟는 날 병원 로비에는 자식들이 고용한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짜 기부쇼 중단하라, 치매 노인 재산 강탈하는, 변호사 구속하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김철수 회장은 그들 사이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김철수 회장에게 계란을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회장님의 양복 어깨에 노른자가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위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철수 회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닥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놔둬라, 강 변호사. 저 계란 자국 잘 찍어둬. 나중에 법정에서 저놈들 죄목 하나 추가하는 증거가 될 테니까. 역시 김철수 회장은 강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순간조차 냉철하게 승리를 위한 수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앞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비명소리와 괴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들어가기 전 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 서진이 전과 기록, 경찰청 가서 떼와. 깨끗하다는 거 세상에 다 까발려. 내 아들이 살인자 소리 듣게 놔두지 마.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맹세하듯 대답했습니다. 목숨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건강만 챙기십시오. 2주 뒤에 웃으면서 모시러 오겠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굉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창 사이로 김철수 회장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식들은 지금쯤 승기를 잡았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부모를 정신병원에 가두는데 성공했으니 재산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김철수 회장은 호랑이입니다. 철창 안에 갇힌 호랑이가 과연 얌전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윤서진, 밖에 남은 2마리의 사냥개가 그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폈습니다. 자식들이 고용한 변호사의 과거 비리 내역, 그리고 서진이를 음해한 유포자의 IP 추적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제 진흙탕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흙탕물을 튀긴다면 저는 그들을 아예 진흙 속에 파묻어버릴 작정입니다. 2주. 그 시간이 지나고 저 철문이 열리는 날,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선고 기일이자 증여 무효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민석과 자식들이 승합차에서 내리자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김철수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그들의 비굴한 뒷모습을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가증스러운 연극의 막을 내릴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김철수 회장의 정신 감정 결과가 발표될 차례였습니다. 김민석은 2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밀봉된 하얀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청구인 김철수의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은 지극히 명료함.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네. 상대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기도하던 김민석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2주간의 지옥 같은 폐쇄병동 생활을 정신력으로 버텨낸 김철수 회장의 승리였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굳어버린 자식들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졌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곧바로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요양원 CCTV와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동의 없는 불법 녹취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판사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노부모의 구조 신호입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채택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잠시 고심하더니 증거 채택을 허가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김민석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스피커를 통해 이 노인네들 빨리 죽어야 돈이 나오는데 라는 김민석의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김민석은 책상 밑으로 고개를 처박았습니다. 이어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윤서진을 향해 상대 측 변호사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증인, 솔직히 말하세요. 회장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돈 보고 붙은 거잖아요. 윤서진이 주먹을 꽉 쥐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배고프실 때 밥상 차려드리는 게 사람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땡전 한 푼 없어도 모실 겁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방청석의 박영자 사모님이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셨습니다. 윤서진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돈을 노렸다는 프레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판사석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짐짝 취급받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자식이 부모를 짐짝 취급한다면 부모도 그 짐을 내려놓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남은 인생을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판사는 휴정 없이 곧바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주식 등 일체의 재산을 즉시 반환하라.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들이 부담한다. 안 돼. 내 돈. 김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난동을 부리는 자식들을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휠체어 위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겼다. 우리 영감이 이겼어. 아이고 속 시원해. 윤서진이 달려와 김철수 회장을 부둥켜 안았고 김철수 회장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나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제가 김철수 회장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버텨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시죠.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정의는 살아있다. 며 환호했습니다. 자식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된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매장당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김철수 회장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굴에 드리워졌던 짙은 그림자가 걷히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무너진 윤리를 바로 세우는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정확히 한 달 후 저는 집행관들과 함께 김민석이 살던 강남의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열쇠 수리공이 도어록을 뜯어내는 굉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이닥치자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있던 김민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빈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퀭한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제가 집행관에게 눈짓을 보내자 그들은 말없이
빨간색 압류 딱지를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오디오, 벽에 걸린 미술품, 그리고 김민석이 아끼던 골프채 세트에도 여지없이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김민석이 집행관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김민석이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이거 한정판이란 말이야. 이거 딱지 붙이면 중고값 떨어지는데. 야, 이 사람들아. 제가 김민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씨, 이 집과 가구들은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계좌도 전부 동결된 거 아시죠? 이제 당신 거라곤 지금 입고 있는 팬티 한 장뿐입니다. 김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쓴 상태였습니다. 재산이 원상 복구되면서 담보가 사라지자 대출금 만기가 일시에 돌아와 그는 완벽한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세무조사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조사관이 통지서를 김민석의 무릎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증여세 포탈 및 법인 자금 횡령 혐의입니다. 검찰 고발 조치될 예정이니 출석 요구에 응하세요. 김민석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의 몰락은 처참했지만 인과응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뒤로하고 철수와 영자의 희망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수된 1,000억 원대의 재산과 김철수 회장의 비자금 500억 원은 모두 재단 기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윤서진이 사무국장 명패가 놓인 책상에서 서류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과 박영자 사모님은 이사장실에서 재단 로고 시안을 고르며 아이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로고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게 좋겠다.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 꼭 우리랑 서진이 같잖아. 김철수 회장이 허허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네. 따뜻해 보여서 좋아. 이걸로 하지. 그때 인터폰이 울리고 윤서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사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그게 윤서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김철수 회장이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몰골을 한 막내 아들이 경비원에게 빌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굶었는지 비틀거리며 제발 밥 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영자 사모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 김철수 회장이 단호하게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보내라. 내 아들은 여기 서진이 하나뿐이다. 저놈은 모르는 사람이야. 윤서진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박영자 사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래, 서진아. 회장님 말씀대로 해라. 밥 주면 또 올 거야. 독하게 끊어야 쟤도 정신 차리지. 윤서진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윤서진이 막내 아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등을 떠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돈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편의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끝까지 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윤서진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그 무허가 요양원 부지를 찾았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이자 김철수 회장의 자서전 짐짝이 아닌 거인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책을 읽고 감동한 수많은 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한 구석에서 갓 인쇄된 따끈따끈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김철수 회장과 박영자 사모님, 그리고 그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윤서진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죠.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서점가를 휩쓸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택한 노부부의 결단이 삭막한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상에 오른 김철수 회장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자 김철수 회장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좌중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전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 눈을 가리고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했더군요. 다 늦은 나이에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걸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옆에 서 있는 윤서진의 손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윤서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 서진이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생명을 구하고 제 영혼을 지켜준 진짜 아들입니다. 그때 박영자 사모님이 마이크를 잡고 깜짝 발표를 하셨습니다. 원래 식순에는 없던 내용이라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우리 서진이를 법적인 양자로 입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진이는 윤서진이 아니라 김서진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에요. 윤서진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지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분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댄 윤서진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거렸습니다. 윤서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족한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김철수 회장과 박영자 사모님이 윤서진을 일으켜 세워 세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객들도 눈물을 훔쳤고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져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잠시 쉬는 시간, 저는 김철수 회장을 조용한 대기실로 모셨습니다.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쭈뼛거리자 김철수 회장이 눈치채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나 강 변호사? 구치소에 있는 그놈들 소식인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교도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장남 김민석 씨가 회장님 책을 읽고 며칠 동안 식음 전폐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벽을 치며 울더랍니다. 김철수 회장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표정은 쓸쓸해 보였지만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너무 늦었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형벌일 뿐이야. 그놈들이 흘리는 눈물은 뉘우침이 아니라 회한일 게다. 놔두게. 그게 그놈들이 치러야 할 죗값이니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흠집투성이의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찾던 그의 분신과도 같은 시계였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제 손을 잡고 시계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 이건 자네에게 주는 내 마음일세.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요양원 차가운 바닥에서 죽었을 거야. 자네는 내 변호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계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귀한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로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성북동의 옛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제 재단 소유로 넘어가 박물관으로 개조될 예정인 그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먼지만 부유하고 있었고 화려했던 샹들리에만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집 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은 안방 문틀을 쓰다듬으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셨습니다. 박영자 사모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지을 때는 여기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집이 크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서진이랑 사는 지금의 작은 전원주택이 100배는 더 편해요. 김철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가자. 여기엔 이제 미련 없다. 과거는 여기에 묻고 우리는 떠나는 거야. 마당에는 공항으로 갈 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남은 여생을 세계 여행을 하며 보내기로 하셨거든요. 운전석에는 윤서진이 앉아 있었고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뒤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윤서진이 경적을 빵빵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신혼부부님들, 얼른 타세요. 비행기 놓칩니다. 김철수 회장이 껄껄 웃으며 벤에 올랐습니다. 이 녀석아, 신혼부부라니. 주책이다야. 차에 오르기 전 김철수 회장이 저를 한 번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품에서 흙냄새와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두 분과 윤서진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회장도 아닌 온전한 자신을 찾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텅 빈 저택 앞에 홀로 남은 저는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째각째각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김철수 회장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두 분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테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두 분이 남긴 희망재단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철수 회장님과 박영자 사모님이 한국을 떠나신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철수와 영자의 희망재단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재단 앞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노인들과 청년들이 어우러져 산책을 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시리기만 했습니다. 어제 저녁 스위스에서 날아온 비보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요양 중이시던 두 분이 일주일 간격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지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박영자 사모님이 먼저 노환으로 잠들듯 눈을 감으셨고 그 곁을 지키던 김철수 회장님도 곡기를 끊고 조용히 아내의 뒤를 따르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길,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축복에 가까운 이별이었습니다. 귀국한 두 분의 유해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철수와 영자의 집 강당에 마련된 빈소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조문객들의 줄이 병원 주차장까지 이어질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두 분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찾은 장학생들,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까지 찾아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김서진 이사장고 윤서진은 의젓한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퉁퉁 부은 눈은 그가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진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좀 쉬어가며 하세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회장님이 보시면 꾸지람하십니다. 서진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제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죠. 그게 자식 도리잖아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 내가 상주야. 내가 큰아들이라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장남 김민석과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3년 전의 기름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허름한 점퍼에 며칠 감지 않은 머리를 한 몰골이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장례식이라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떨어질 콩고물이 있을까 싶어 하이에나처럼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민석이 빈소로 난입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막아섰고 서진이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김민석이 서진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 도둑놈. 내가 왜 거기 서 있어? 그 완장 내놔. 내가 장남이야. 내 아버지 영정사진은 내가 들 거야. 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의 유약했던 알바생 윤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철수 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단단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격 없습니다. 3년 전 법정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당신들은 이미 죽은 자식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내 아버지 김철수 씨입니다. 당신들이 짐짝 취급하며 버렸던 그분 말입니다. 김민석이 억지를 부리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웃기지 마. 피가 물보다 진한 법이야. 유산 내놔. 우리 목 챙겨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서진이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내보내세요.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는 자식들의 모습은 추하다 못해 비참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찾고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등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남은 유품들은 모두 박물관에 기증되었고 자식들에게 돌아갈 몫은 법적으로 단일원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발인 날 화장터의 뜨거운 불꽃 속으로 두 분의 관이 들어갈 때 서진은 오열하다 실신할 뻔했습니다. 저 역시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유골을 철수와 영자의 집 뒷마당에 있는 크고 튼튼한 소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그곳은 두 분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재단 이사장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지갑을 봤는데요. 거기에 제 사진이랑 변호사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친자식들 사진은 한 장도 없는데. 제가 가슴이 먹먹해져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서진 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이 재단, 우리가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서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똑바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일주기 추모식 날, 우리는 요양원 앞들에 세워진 두 분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동상 속의 김철수 회장님과 박영자 사모님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회장님이 생전에 즐겨 하시던 말씀이 황금색 명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저는 동상을 어루만지며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철수 회장님이 물려주신 이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장님의 심장이 아직도 우리 곁에서 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자 마치 두 분이 자라고 있다며 우리 어깨를 토닥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기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고 계시네요. 저게 바로 회장님이 남기고 싶어 하셨던 유산입니다.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계시겠죠? 저 이제 안 울 거예요. 두 분처럼 웃으면서 살 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재단 아이들의 웃음소리, 요양원 어르신들의 평온한 미소. 이 모든 것이 김철수 회장과 박영자 사모님이 치열하게 싸워 지켜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비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며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어디선가 김철수 회장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 변호사, 서진아. 인생 한판 잘 놀다 간다. 너희들도 멋지게 살다 오거라.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나의 영원한 의뢰인이자 인생의 스승이신 두 분께 당신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들이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어 영원히 이 세상에 푸르르게 남을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의 거인 김철수 회장님,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 박영자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철수 회장님과 박영자 사모님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두 분이 남긴 철수와 영자의 집에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은 차가운 빚더미 속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겠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서진 군은 두 분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혹시 돈이나 성공을 좇느라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처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